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임명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첫 번째 이런 특강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입문을 한 이후에 정부에서 21년 그리고 민간에서 24년 도합 45년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IP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의 특허는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켰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P 히스토리, 제가 경험하기는 45년을 21년은 정부에서 24년은 민간에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민간에 있으면서도 대개 정부의 정책자문 역할을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IP의 히스토리를 민과 관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조언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1961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정확히 60년 후에 2011년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고, 작년에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발표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모습은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특허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상공부의 외국 특허국으로 있다가 처우로 발족된 것이 1977년인데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분수령이 된 것은 2011년도에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IP가 소위 대통령 차원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도 8년도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환경은 척박했어요. 근데 제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첫 발령을 받으면서 그때 가졌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꼭 있어야 되나? 왜 필요할까? 얼른 보면은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기술은 별로 없고 대부분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개량을 한다고 해도 아주 마이너한 개량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내내 남았던 의문이었고, 우리나라는 특허 제도를 얘기할 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있어서 또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에서 진보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특허의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오랜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상당 부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77년도에 특허청이 설립된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도 1인당 1,000불밖에 되지 않는
사실은 개발도상국가 중에 개발도상국가였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많은 것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주던 나라들은 그 기술 삼극 체제라고 합니다. 트라이아드 파워. 미국과 유럽과 일본 3개국이 전 세계의 산업과 기술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생님은 역시 그 3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2010년대에 이르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우리나라가 소위 IP5라고 하는 이름의 5대 특허 대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30여 년 동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겪어왔고 어떻게 산업과 특허 제도가 상호작용을 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던 그 해에 글로벌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터졌습니다. 2011년 이전에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의 특허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좌측 도표에 나와 있듯이 애플 그리고 림 또 HTC라고 하는 대만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여러 업체들 간에 물고 물리는 특허 전쟁이었는데 2011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갤럭시 폰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고 또 LG가 뒤이어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글로벌한 특허 전쟁의 모양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있어서 특허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전쟁을 하면서 무려 10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여왔고 그 당시에 특허 책임자 말로는 삼성이 1년에 쓴 법률 비용이 1억 달러에 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애플과의 특허 전쟁은 생사를 가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허 전쟁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도 특허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제 드디어 기업에서도 특허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특허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더스 교수가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2009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랜더스 교수의 국가의 부와 빈곤을 소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론 초창기에는 사회제도와 문화가 중요하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새마을운동도 결국 사회제도와 문화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역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일굴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잘 아는 부분인데 랜더스 교수가 발견한 것은 처음부터 중요했고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결국 지식,
뭐 쓸모없는 지식도 있고 유용한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이 창의력이 가미된 창조성이 높아지는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이 한 나라 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하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이 1983년 이후에 특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과거에 화약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랜더스 교수는 소위 자유시장과 제도화된 사유재산권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모택동 시대의 중국은 특허 제도가 없었죠. 사유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발명자가 중요하니까 발명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가, 그 당시에 소련과 중공이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발명자증 제도라는 걸 통해서 발명자들한테 약간의 그 보상을 해주는데, 아주 조그만 보상이고 국가에서 주는 발명자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은 일종의 명예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장경제 제도 하에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혁신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등소평 집권 이후에 바로 특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특허라고 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산업성 이효성을 갖춘 아주 유용한 지식이죠. 그 지식의 덩어리가 점점 쌓여갈 때 엄청난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생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의 시기에 특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국 초기부터 토마스 제퍼슨이 소위 특허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죠. 특허청이 없었고 특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허청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부 장관 3인이 검토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뭐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결국 특허 제도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인식을 분명히 했었고, 일본의 경우도 소위 메이지 유신 체제 하에서 특허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전매 특허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특허 제도를 만들기 전 우리나라의 삼각자 중에 한 분인 지석영 선생님이 고종 황제에게 특허 제도 실시를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들릴 리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한국 특허령이 공표가 됐는데, 결국 일본 특허법 체계 내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때도 우리가 특별히 발명이 활발했다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1946년에 미 군정 하에서 미국에서 보는 소위 개발도상 국가의 발전의 법률적 체계는 특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미 군정청 하에서 특허법을 제정하고, 그 당시에 별로 보호할 것이 없었지만 상무부에 특허국을 설치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 조직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특허 제도를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현대화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때만 해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그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청이 1977년도에 개청이 됐고 2008년도에 IP5 체제의 출범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각국 특허 제도의 도입의 시사점을 보면 뭐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특허 제도를 통해서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한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선진국에서 하니까 따라온다 하는 이런 답습형 구조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정말 이게 힘을 주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제도다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거기에 대한 자각이 생겨서 지식재산 기본법을 만들고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했던 거는 과연 이 특허 제도, IP 제도와 경제 발전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 정말 IP를 제대로 보호하면 한 나라의 혁신 역량이 더 높아지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마침 WIPO에서 2008년도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이 러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술경제학 교수가 60개국의 150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재미난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허권의 보호의 강도는 경제 발전과 그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걸 분명히 발견하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U자형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WIPO에서는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발전을 할 때 특허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무도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특허 제도는 분명히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기술을 개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특허 보호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모방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특허 보호의 강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보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실용신안 제도 같은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그마한 아이디어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R&D 투자가 커지고 역시 혁신 주도형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때는 제대로 된 특허 보호 제도, 강한 특허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보면은요, 특허청이 발족되던 1977년도 전후해서 우리는 1인당 GDP가 1,000불 정도에 불과했죠. 그 당시가 우리나라의 U-쉐이프라고 보는 조금 전 그림의 바텀에 해당됐던 그 시기라고 봅니다. WIPO의 보고서에도 대개 1,000불 내외가 바로 그 가장 U-쉐이프의 바닥 부분에 해당된다는 분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1977년도 특허청 개청이 결국 그런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주관했던 1988년도의 통계를 보시면은 재미납니다. 우리나라의 1988년도의 시점에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음으로 그 시점에 실용신안 출원이 특허 출원을 앞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500불 정도입니다. 결국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단순한 개량 위주의 발명에서
본격적인 이제 소위 원천 기술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특허 출원이 위주고 실용실현 출원은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산업발전과 특허 역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의 특허 제도는 우리가 해외에서 기술 도입도 하고 외국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있어야만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초창기에는 외국인 투자의 촉진이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은, 그러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기업 연구소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기술 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량 기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의 특허 제도의 역할이 커졌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1인당 GDP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1, 2위 하는 R&D 투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는 독자 기술을 강하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을 쭉 훑어보면은, 처음에는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소위 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1970년대부터 중화공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주도형 성장으로, 거기서 지금 기술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전 모델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지식이 주도되는 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IP에 대해서 뭔가 크게 잠에서 깨어나는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IP 중시 정책을 주장했던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DRAM을 개발해서 수출을 시작할 때였는데, 미국의 특허 중시 정책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엄청난 특허 소송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든 잘 이겨냈는데,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새로운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때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일본이 지제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지제를 통해서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특허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준비가 돼서 일본 기업들의 공격에 대해서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 파고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우리로서는 이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특허 경영 전략이 글로벌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 로얄티 수지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항상 이 그린 칼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해당이 됐고, 우리나라의 2010년부터 16년까지의 무역 수주를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IP 관리 능력이 제고되면서 로열티 수입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특히 최근 몇 년을 보면은 소위 저작권 분야, 우리나라의 BTS나 기생충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저작권 분야의 수입이 지재권 무역 수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부 전체의 흐름과 함께 요새는 민간 기업의 특허 경영 전략도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기, 쇠퇴기, 도입기 기간마다 각각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M&A 전략을 구사할 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을지,
요새는 너무나 좋은 특허 분석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툴들을 통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럴 때 보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애플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비즈니스 견제는 어렵다. 이런 전략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 과거에는 M&A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를 많이 통했지만 이제는 5억 개가 넘는 IP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M&A 대상 기업도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망한 기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마어마한 또 가치를 갖게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소위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노텔이라고 하는 카나다의 통신 기업이 45억 달러라고 하는 큰 금액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매각이 됐다 하는 것은 특허가 얼마나 중요해졌냐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최근 한국, 일본 기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 IP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전략을 채택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기업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IP 랜드스케이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가 그럼 지금 완벽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OECD에서 잘 답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투자와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 자본이다. 날리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KBC라고 부르는 곳에는 물론 지식재산권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만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식 자산이 되는 거고, 특히 미국 기업들 보면은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위 무형 자산이 중심이 되는 창조 경제에 있어서는 지식 자산이 가장 중요한 유통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IP 보호 제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글로벌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UPC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특허 소송 제도를 단일화하고 있고, 또 반면에 우리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IP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지가 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특허 제도가 국제적으로 하모나이즈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공학할리먼의 지제전략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내린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작권이 이제는 과거의 산업재산권 특허 이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작권의 산업화는 과연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다가오는 5년, 10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역시 특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혁신과 성장의 유인 체계로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 직무발명형 조세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적합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허 수입을 얻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 박스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한 번 더 필요한 시점이 됐고, 역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가버넌스 체계도 중요한데, 공학할리먼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망라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처라고 하는 핵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안은 채택이 안 됐고, 앞으로는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식재산청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같이 다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최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하고 또 여러 가지
IP에 관련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날 이런 발표를 드리게 돼서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식재산 강국인데, 지식재산 강국이란 말이 너무나 좀 딱딱하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창의성이 넘치는 멋진 지식 강국, 대한민국을 좀 만드는데 일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